유로트로픽이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BDNF, 그러니까 BDNF가 브레인 팩터. 그러니까 뉴로트로픽이라는 거는 뉴런의 어떤 신경에 관련돼서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어떤 아니면 프로리퍼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로스 팩터죠. 성장 인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DNF라는 건데, 이런 BDNF의 양적인 감소, 여기서 이제 가는 화살표를 했는데 양적인 감소에 의해서 보면은 이 뉴런에서 덴드라이트 가지 숫자도 작고, 요 한 군데를 확대해서 보면 덴드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가지 숫자도 작지만은 덴드리틱 스파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스프라우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돌기들도 양적으로 되게 숫자가 감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프레션이거든요. 그 원인은 이제 BDF 여러 가지 트로픽 팩터의 감소에 의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트로픽 팩터의 감소를 유발하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이런 감소를 유발하고, 통증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디프레션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런 팩터에 의해서 뉴로트로픽 팩터의 고갈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가지 수도 작게 되고 덴드리틱 스프라우트의 숫자도 감소되게 돼서 디프레션이 일어난다. 그런데 안티디프레센트를 쓰면은 그걸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뭐 어떤 기전을 통했는지 모르지만 BDNF의 양도 증가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져 있던 가지 수도 증가되고 줄어들었던 이 덴드리틱 스프라우트의 숫자도 다시 회복이 된다. 즉 어떤 모폴로지컬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물에 의해서. 모폴로지컬 체인지에 의해서 패서피지올로지가 일어난 걸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덴드라이트의 증가나 아니면 덴드리틱 스프라우트의 증가, 이런 현상들을 또 뉴로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로트로픽 하이포테시스는 또 유로제네시스 가설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간 이런 내 걸리는 시간이 6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안티디프레센트를 썼을 때, 우리가 보통 요새 쓰는 안티디프레센트를 쓰면 한 장시간, 뭐 한 달 이상의 시간 이후에 증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뉴로트로픽 하이포테시스입니다. 아직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모노아민 가설이 옳은지 아니면 이런 뉴로트로픽 가설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다이다이로 맞짱 떠서 누가 이긴 놈이 있겠지만은, 어쨌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안티디프레센트로 쓸 수 있는 약물은 원래 기전적으로 보면 앞서 얘기했던, 처음에 다시 얘기했던 스토리지를 이니비션하는 거, 그 다음에 대사를 이니비션하는 약물도 썼지만 그건 과거에 좀 썼던 약물들이고, 최근에 와서 1980년대 이후로 완전히 평정을 해버린 건 뭐냐면 이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는 겁니다. 프로작,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SSRI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프로작이 상명이지만 물론 플록세틴이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 디프레션에 대한 패소피지올로지도 많은 이해가 됐지만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안티디프레센트이 나온 게 더 기전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안티디프레센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존에 우리가 쓰는 SSRI나 SNRI나 이런 거보다 사이드 이펙트는 적고, 그러면서 뭐 에피카시나 포텐시가 큰 차이가 없고, 이런 또 장점이,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런데 기전을 그렇게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에이티피칼이라는
이 명칭을 붙였어요. 에이티피칼 안티디프레전트. 그래서 이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하고 에이티피칼 안티디프레전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안티디프레전트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여기 그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이니비션하는 VMAT를 이니비션하는 이런 약물이나 여기를 이니비션하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써야 되긴 하죠. 그런 역할 정도만 담당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존의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나 에이티피칼 안티디프레전트건 쓰면 전체 환자가 다 레스폰스를 보이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70에서 그 비율을 높게 보면 80% 정도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안티디프레전트에 반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30 혹은 20%는 차선책을 택하려면 결국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 썼던 약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제일 근간이 되는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그러면 SERT나 NET를 이니비션하는 거고 그래서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적인 증가를 통해서 그것이 모노아민 가설이건 아니면 뉴로트로픽 가설이건 디프레션의 증상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는 양리학적으로 이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전트라는 게 프로작이 소개되기 이전에 많이 쓰였던 약물이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 셀렉티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SSRI로 여러분들 더 잘 알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SNRI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셀렉티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NRI 그 다음에 NDR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딸이 붙어가지고 쫙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디프레션에 효과를 보인다. 즉 안티디프레전트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 정도가 안티디프레전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NRI나 NDRI나 이런 거는 디프레션이 아닌 다른 용도에서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디프레션이 일어나는 패소피지올로지는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전트라고 하는 약물은 왜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전트냐 구조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링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링 3개의 공통점이 있죠. 양쪽에 벤젠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에는 7개 사이클로헵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3한계 한문이죠. 사실은 3한계 항우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이런 TCA,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전트는 SERT나 NET를 블록을 하는데 도파민 트랜스포터는 블록을 하지 않는다. 도파민 트랜스포터를 더 많이 블록을 하는 거는 코케인이나 암페타민이 더 많이 블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약물이냐에 따라서 되게 이 NET나 SERT에 대한 어피니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카시나 포텐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안티디프레션 이펙트는 약물마다 그게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한테는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듣고 하는 게 그건 그 약물 간에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건 SSRI를 포함해서 TCA가 됐건 SNRI가 됐건 디프레션 환자를 치료할 때 약물의 선택은 이 약 저 약을 써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양리학 체계는 정신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최적의 안티디프레전트를 선택을 하는 게 그런데 그럴 때 정신과 의사의 경험상 보면 SSRI가 가장 그런 확률이 높고 TCA보다도 SSRI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죠.
여러 가지 어드버스 이펙트가 TCA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드버스 이펙트를 보면은 어떤 거는 아연 채널을 불러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런 다양한 오토노믹 리셉터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어드버스 이펙트를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TCA보다는 SSRI가 더 선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드버스 이펙트가 적기 때문에. 또 하나 TCA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프레션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크로닉 페인 신드롬이나 이런 때 이런 TCA가 생뚱맞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미트리틸린 같은 경우 유로패식 페인이나 이런 것 때 효과를 본다. 그래서 특정한 유로패식 페인에서는 이런 TCA가 초이스로 1차 선택 약물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유명한 SSRI입니다. 1987년도 미국에서 소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SSRI가 소개되면서 디프레션에 대한 약물 치료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플록세틴, 뭐 시탈로프란, 에스시탈로프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약물들이 거기에 속하는 거고 TCA와 비교해 봤을 때 포텐시나 에피카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어드버스 이펙트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도 선호하는 거고 의사도 안티디프레전트로서 SSRI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SSRI에서도 약물 간의 큰 에피카시나 포텐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어쨌건 그놈에 맞는 그 환자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는 거는 이 약물 저 약물을 써보면서 최선의 약물을 선택하는 거다. 돈도 들고 시간을 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SSRI가 TCA에 비해서 훨씬 더 어드버스 이펙트가 작다고는 하지만 이런 어드버스 이펙트도 있고 또 하나 SSRI를 쓰다 끊었을 때 다시 이제 위드드롤 심텀처럼 다시 디프레션이 악화되는 그런 그래서 뭐 SSRI 디스컨티뉴에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파생돼서 그러다 보니까 SSRI가 SERT 세로토닌만 셀렉티브하게 리업테이크하는 그런 약물들의 어피니티가 큰데 어떤 놈들을 보니까 SSRI인 줄 알았는데 NET까지도 어피니티가 크다 그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SNRI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SNRI 순서가 뭐냐 그러면 SNRI가 장점이 있냐 그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물 선택의 기준이 그냥 무작정 해보는 거라는 것처럼 SSRI 썼을 때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그러면 SNRI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양리학 책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진짜 그런 이제 다음 단위 과정의 정신과에서 더 얘기를 할 거라고 자세히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SNRI에서 SERT하고 NET의 어피니티의 차이는 이런 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보통 낮은 농도에서는 SERT를 이니비션하고 하이도우즈에서는 NET까지 이니비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SNRI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선택성이 있다라고 튀어나온 게 NRI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그래서 NRI는 뭐냐면 NET만 선택적으로 이니비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놈들은 디프레션보다는 ADHD 어텐션 데피짓 하이퍼 액티비티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여간 천방지축 날뛰는 놈들 있죠 새끼들 중에서 그런 애들한테 선택 효과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 ADHD 치료제로 많이 쓰였던 게 아까 스토레지 이니비션, 리업테이크 이니비션, 모노아미노크시디네즈 이니비션, 트레이스 아민 어소시에이트 리셉터 아고니스트 작용을 가졌던 암페타민이 많이 쓰이는데 암페타민보다는 훨씬 어딕션의 포텐셜도 낮고 그 다음에 어드버스 이펙트나 이런 것들도 낮기 때문에 이 NRI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SERT나 NET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안티디프레전트를 쳐서 함께 몰아서 에이티피컬 안티디프레전트라고 얘기했는데 타겟이 멀티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트랜스포터를 이니비션하기도 하지만 리셉터 자체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어쨌건 뭐 부프로피온, 미타제핀, 트라조돈 뭐 이런 약물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 어쨌건 SERT나 NET를 건드리기도 하고 다른 리셉터를 건드리기도 하는데 주로 건드리는 게 세로토닌이나 뭐 도파민이나 이런 그 리셉터들 건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도파민 리셉터도 건드리는 그 약물인데 어쨌건 기전을 설명할 수 없지만 써긴 써야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SSRI 다음 SNRI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TCA도 약발이 안 되면 뭐 에이티피칼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서는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물을 선택해 나가는데 고려할 수 있는 게 또 에이티피칼 안티디프레전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트라조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책에 따라서도 이 트라조돈은 5HT2A하고 2C 리셉터 블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 다음 페이지 이런 트라조돈의 메타볼라이트는 또 에고니스트입니다. 이런 리셉터에 대한 에고니스트. 그러다 보니까 프로드럭은 엔테고니스트인데 들어가서 메타볼라이트는 아고니스트 같은 리셉터에 대해서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몰아가지고 에이티피칼 안티디프레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똑같은 맥락에서 다음 시간에 나올 안티사이코틱스도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 비전형 뭐 항진병 치료제처럼 이것도 비전형 항우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디프레션에 관련돼서 우리가 쓰이는 약물들의 기전을 대충 얘기하다 그러면 세로토너직 시스템을 얘기하는 김에 세로토닌 리셉터 에고니스트하고 엔타고니스트가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잠깐이라도 보면은 먼저 세로토닌 리셉터 에고니스트는 과거에는 그 맥각이라고 해가지고 에르고타 알칼로이드가 넌스페시픽하게 많이 그러니까 세로토닌 리셉터 서브 타입이 7개 있고 서브에 서브까지 하면 15개까지 있는데 되게 많은 서브 타입이 있는 거죠. 근데 에르고트는 다 이것들을 다 넌스페시픽하게 스티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아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쓴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셀렉티비티가 떨어지는 그런 하등한 약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셀렉티브한 아고니스트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것들의 임상 적용을 찾지만은 그렇게 사실은 뚜렷한 임상 적용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부스피론 같은 경우에 뭐 앵시올라이틱 항불안제로 쓴다 이렇게 하지만 항불안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발륨이나 이런 거죠. 사실은 가바 A 리셉터 엔타고니스트가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들을 때 이런 부스피론이나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뭐 마이그레인 헤데이크 때 편두통일 때 이 세로토닌 리셉터 에고니스트가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일정 비율 환자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시사프라이드는 우리가 가스트로카이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프로카이네틱 운동성을 증가시키는데 주로 GI 모틸리티를 증가시키는 약물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한상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허그 채널을 건드려가지고 또사데프앙트라는 아리스미아를 유발하기 때문에 드랍이 되어버린 약물이지만 어쨌건 이 시사프라이드라는 약물은 5HT4 리셉터 에고니스트고 그러다 보니까 허그 채널을 건드리지 않는 이런 시사프라이드의 아류들 뭐 모사프라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온 것들이 GI 모틸리티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재미를 못 본다는 거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그 서브 타입에 대한 리셉터가 개발될 수 있고 개발되고 그래서 어떤 임상 적용을 찾으려고 하는데 재미를 못 본 거죠.
그러다가 딱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온단세트론이라는 5H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온단세트론, 뭐 그라닌세트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론, 센트론 나가는 거는 안티에메틱, 즉 5바이트를 막아주는 약물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로 그 선택이 됐습니다. 세로토너직 드럭 중에서 뭐 SSRI는 리셉터를 건드리는 건 아니죠, 사실. 트랜스포터를 건드리는 거지만 리셉터를 건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명확한 임상적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온단세트론, 5H3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입니다. 그럼 5바이트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술 많이 먹었을 때 5바이트가 나오지만 가장 노지와 보미팅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뭐예요? 케모세라피 에이전트를 쓰거나 이랬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노지와 보미팅이 나오는 거를 아주 잘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세로토너직 드럭으로서 성공한 약물 중에 하나가 이 온단세트론입니다. 아까 사실은 시사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5H3 리셉터 4 에고니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GI 모틸리티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GI 모틸리티를 증가시키는 약물로 나온 게 테가세로드하고 프로칼로프라이드, 그 다음에 모사프라이드, 아까 얘기한 시사프라이드의 뭐 저기 형제라고 생각하죠. 이런 약물들은 이 GI 모틸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로 쓰이는데 이 테가세로드하고 프로칼로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교과서에는 5H4 리셉터 엔테고니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는 또 아고니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우리 책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교과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센트럴, 페리퍼리가 됐건 센트럴이 됐건 시냅틱 트랜스미션에서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을 쓰는 그런 시스템들은 어떤 특징들이 갖고 비슷한 것과 다른 게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임상적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안티디프레전트인데 안티디프레전트 중에 타겟은 주로 여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모노아민 가설이나 뉴로트로픽 가설에 의한 디프레션의 패서피지올로지다. 그렇지만 그게 100%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에이티피칼 안티디프레전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멤브레인에 있는 막수성체뿐만 아니라 리셉터 자체를 또 활성화시키거나 차단시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디프레션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이 너무 오버됐는데 그 다음 이제 도파민으로 넘어가면 도파미너직 파마콜로지 그러면은 도파민을 뉴로트랜스미터로 쓰고 있는 뉴런 너버 시스템의 어떤 작용에서 어떤 효과를 어떤 임상 적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합성부터 시작해서 데그라데이션까지 하는 그런 바이오케미스트리가 있을 거고 실제로 도파민 리셉터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사실은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에서도 혈류 조절이나 이런 데서 도파민 리셉터가 작용을 했었습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너버 시스템에서 어떤 도파민과 도파민 리셉터의 기능이 뭐냐 주로 이제 중추에서 설명이 되지만 그런 기능의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주 우리한테 익숙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CNS 기능 중에서 극과 극으로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모터고, 모터 펑션이고 하나는 소트입니다. 완전히 추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브먼트 디스오더에 이 도파민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패서피지올로지컬 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트 디스오더에도 이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디스오더 그러면 파킨슨스 디지즈, 우리가 도파민 고갈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파킨슨스 디지즈가 이 도파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고장애, 조현병이라고 우리가 요새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자고 약속을 하는데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었죠. 이게 뭐가 나쁜지 모르지만 자꾸 이름을 바꿔요. 그 다음 또 뭘로 바꿀지 모르지만은 그냥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스키조프레니아가 소 디스오더고 이것도 역시 중추 도파민 계통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물론 그게 결과인지 원인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파킨슨 디지즈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의 원인은 아직 따따구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도파민의 고갈이 일어나고 그 고갈에 의해서 무브먼트 디스오더가 일어나는데 스키조프레니아는 도파민의 액티비티가 증가돼서 이런 스키조프레니아가 나오는지 왜 도파민 리셉터 그 중에서 D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를 쓰니까 스키조프레니아가 많이 증상이 개선되더라.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도파민이 중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파민이라는 거는 비교적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아민계통 중에서 일찍 뉴로트랜스미터로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 거에 비해서 이 도파민은 걔네들보다는 훨씬 늦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바이오신테시스에서 얘기했듯이 타이로신에서 DBH에서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 뭐 쭉쭉 나오면서 도파민이 됐고 도파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됐고 노르에피네프린에서 에피네프린이 되는 일련의 합성 과정이 일직선으로 됐었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어떤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기존의 뉴로트랜스미터의 전구 물질이지 얘가 어떤 뉴로트랜스미터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뭐 비교적 늦게라고 했지만 1950년대 정도에 이 도파민도 도파민 자체의 어떤 신경 회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도파민 수용체가 알파나 베타나 이런 아드레너직 수용체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런 거를 1950년대 정도부터 알게 됐고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200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뭐가 중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노벨상을 받는데 50년이나 걸린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도파민이다 그러면은 구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테콜린을 가지고 있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하고 비슷한 구조가 된다. 더 나아가서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전구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도파민 패스웨이도 다른 카테콜라미너직 패스웨이처럼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뉴로트랜스미션을 모듈레이션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그런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직접 매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파민 이런 식으로 방출이 되면서 여기서 어떤 도파민 방출에 의해서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의 앰플리튜드나 프리퀀시나 이런 것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이라는 건 주로 글루타메이트, 좀 이따 조경호 선생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얘기할 글루타메이트나 가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현상을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방출되면서 조절을 하고 있다. 즉 뉴로 모듈레이션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도파민은 우리가 소 디스오더 그다음에 무브먼트 디스오더에서 따온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중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드럭 어딕션에서 미드브레인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모티베이션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지만 이런 센트럴 러버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 뉴로트랜스미터의 기능이 뭐다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는 파킨슨스 디지즈 때 포스트모템으로 보니까 도파미너직 뉴런이 아작이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이 무브먼트 컨트롤에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보니까
센트럴 도파미너직 패스웨이가 그쪽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가 심플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도파미너직 뉴런이라면 여기까지만 일어나는 거죠. 그 뉴런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이 실제로 어떤 고유한 뉴로트랜스미터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많았다. 50년 동안 했는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릴리즈, 그 다음에 데그라데이션, 리업테이크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했던 아드레너직이나 세로토너직하고 거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하고. 그 다음에 차이는 우리가 대부분 VMAT나 이런 것은 꼭 비슷하지만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도파미너직 뉴런에는 DAT, 도파민 트랜스포터가 도파민만 선택적으로 재흡수하는 도파민 트랜스포터가 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온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들어온 도파민은 이렇게 들어가서 다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얘에 의해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서 대사되거나 다 그러니까 보면 대사는 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콤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죠. 다 카테콜아민, 모노아민 계통의 뉴로트랜스미터들이. 그런데 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는 두 가지 아이소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 그래서 A는 브레인에도 존재하지만 말초에도 존재하고 B는 브레인에만 존재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추신경계 기능의 어떤 도파민의 대사, 카테콜아민의 대사를 차단해서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뭐를 차단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얘기했죠.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B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물이 우리한테 되게 왜? 여기를 말초까지 차단하게 되면 말초에서의 도파민, 더 나아가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카테콜아민 계통의 뉴로트랜스미터가 증가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 사이드 어드버스 이펙트가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또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이라민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많은 상태로인데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A 이니비터, non-specific한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급격한 양적 증가에서 위험한 상황까지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B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거다. 꼭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 우리가 줄여서 마오 이니비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오 이니비터뿐만 아니라 콤트 이니비터도 이 파킨슨스 디지나 이런 때는 우리가 물론 파킨슨스 디지즈 때 1차 선택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없을 때는 콤트 이니비터나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 1차 선택약의 보조제로서 이런 콤트 이니비터,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가 선택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건 이런 도파민은 콤트가 됐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마오가 됐건 최종 메타볼라이트가 호모바닐릭 애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 리셉터는 우리가 5개의 서브타입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 못지않죠. 그러니까 보통 한 5개가 기본이 나옵니다. 머스카린 리셉터도 M1, 2, 3, 4, 5 근데 알파, 베타는 알파 1, 2 그러니까 꼭 5개는 아니에요. 어쨌건 도파미너직 리셉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하고 5는 D1 클래스 2, 3, 4는 D2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1과 5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2, 3, 4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클로닝의 결과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D1 클래스하고 D2 클래스의 브레인에서의 어떤 발현 양상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D1 클래스와 D2 클래스가 모두 다 발현한다는 거. 중요한 부위라는 게 이제 스티아툰 같은 경우인데 요 스티아툰 여러분들 보니까는 신경외과 선생님도 강의를 했고 이덕주 교수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스티아툰에서 보면 D1, D2가 아주 높은 레벨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위에서는 D1과 D2가
흥분성과 억제성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D1하고 D2 리셉터 클래스의 어떤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보면 D1 클래스는 주로 흥분성이라고 했는데, 흥분성이라면 사이클릭 GPCR이고 모두다. GPCR에서 흥분성이라는 두 가지였죠. 사이클릭 AMP 레벨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포스포이노스타이드 하이드롤라이시스를 통해서 IB3 증가시키고 다이아실 글라이세로 증가시키고, 그에 비해서 D2 클래스는 그거의 반대 이니비토리를 가진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D1 클래스, D1 패밀리라고 얘기도 하는데는 PI 시스템을 하거나 아니면 아데니딜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사이클릭 AMP를 증가시키거나 PIP3를 PIP2 하이드롤라이시스 증가시키거나, 그래서 이제 칼슘 뭐 증가, 그다음 PKC 액티베이션, 이런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 과정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D2 패밀리는 다 아데니딜 사이클레이즈를 이니비션하거나 아니면 포타슘 컨덕턴스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칼슘 컨덕턴스를 감소시키는, 그래서 이니비토리 이펙트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저기는 좀 더 D1과 D2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셉터 얘기할 때 D1, 그러니까 뭐 알파 1, 알파 2에서 예를 들어서 알파 2 같은 경우에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존재하는 오토 리셉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D2 리셉터도 오토 리셉터인 경우는 D2 리셉터가 많다 그러는데, 모든 D2 리셉터가 다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존재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도 존재하는데, 포스트 시냅틱 멤브레인에도 존재를 하는데, 일부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존재하는 D2 리셉터는 오토 리셉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자체가 도파민 1, 2, 3, 4, 5 리셉터에 대한 어피니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도파미너직 시스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신경 팩에서 셀 바디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고 그랬었죠. 그 모여 있는 부분을 보니까 서브탄션 나이그라하고, 그 다음에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하고, 그 다음에 하이포살라머스라는 이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신경 핵이 모여 있고 신경 세포가 모여 있고, 그 터미널들은 액션 터미널들은 많은 부위, 여러 부위로 가는데 그것들을 크게 구분을 해보니까 스티아툼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스티아툼으로 가는 부분들은 서브탄션 나이그라에서 오리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고로 스티아탈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림빅 시스템이나 콜티칼, 특히 콜텍스 중에서도 프론탈 콜텍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놈들은 보니까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 즉 어딕션에서 얘기했듯이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에서 미드브레인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주로 림빅 시스템이나 콜티칼 시스템. 설치류에서는 이게 뉴클레우스 어쿰벤스로도 갔었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시작해서 피추이타리로 가는 그 부분을 그래서 투베로 인fundibular pathway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터미널을 내지는 않지만 도파민을 뉴런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요 에어리어 포스트엠마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포스트 벤트리클 쪽에 있는 부분인데, 포스트 벤트리클은 여러분들 해부에서 연락이 들었겠지만 BBB가 없는 부분이죠. BBB가 없으면서 BBB가 없는 부분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캐모리셉터 트리거를 시키는 그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 에어리어 포스트엠마에 있는 도파민 리셉터는 주로 이제 D2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D2 클래스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외부로부터 어떤 톡식 머티리얼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감지해서 캐모리셉터 트리거존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때 D2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노지와 보미팅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액시덴탈리 들어왔던 톡식 머티리얼을 외부로 배출하게 되는 그런 기전의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에어리어 포스트엠마에 존재하는
도파미너직 패스웨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뭐 파킨슨병 치료제나 스키조프레니아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 센트럴 도파미너직 패스웨이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센트럴 도파미너직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서브탄차 나이그라에서 스티아툼으로 가는 나이그로 스티아탈 도파미너직 시스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게 가장 양적으로 보면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브레인 도파미너직 시스템의 80%를 이 나이그로 스티아탈 시스템이 점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파킨슨스 디지즈가 발생이 된다. 이상이라 하면 여기서 퇴행성 신경 변화죠. 그래서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파킨슨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게 도파미너직 뉴런이 아작이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의 방출이 안 된다. 어디서 방출이 안 되겠어요? 여기서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스티아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아툼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브먼트 컨트롤인데 무브먼트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터 심텀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치료적인 목적인데 사실은 스키조프레니아 때 우리가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씁니다.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일 때. 그러면 들어간 놈의 이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여기만 분포하는 부분은 없죠. 요쪽 부분에 도파미너직 시스템만 차단시키지 않고 여기도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셀렉티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안티사이코틱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소트 디스오더를 개선시키지만 어드버스 이펙트로 파킨슨 라이크 심텀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익스트라 피라미달 심텀 혹은 익스트라 피라미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 그런 맥락에서 이 나이그로 스티아탈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메소림빅하고 메소콜티칼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에서 림빅 시스템과 프론탈 콜텍스로 가는 이 패스웨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잘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약물 사용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이 부분에 있는 D2 리셉터가 스키조프레니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D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를 쓰니까 스키조프레니아의 포지티브 심텀이 많이 개선된다. 너무 개선돼서 탈이지만 그런 그 효과를 보고 우리가 이 메소림빅이나 메소콜티칼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또 이런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왜? 스키조프레니아를 우리가 사고 장애 또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파킨슨스 디지즈 때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파미너직 시스템을 강화시키다 보면 어드버스 이펙트로 스키조프레니아 라이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왜? 파킨슨 때는 도파미너직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강화시키는데 스키조프레니아가 바로 메소림빅이나 메소콜티칼에서 도파미너직 트랜스미션이 증가돼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증상의 일부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일부는 그게 틀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 피추이타리로 가는 투베럴 인푼디블라 패스웨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호르몬의 어떤 레귤레이션, 그 중에서도 이 피추이타리에서 프롤락틴의 방출을 억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프롤락틴이 과도하게 방출이 되면 뭐 갈락토레아나 이런 걸 타면서 여자들인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서 어쨌건 프롤락틴이 많이 방출이 되면 에스트로사이클도 이상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 막 젖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억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투베럴 인푼디블라 패스웨이의 도파민 패스웨이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차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이나 임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겠죠. 어떤 경우? 그러면 스키조프레니아나 이런 약 치료하기 위해서 D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를 쓰면 앞서 여기만 차단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으로 이런 프롤락틴 과분비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력 포스템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주로 보미팅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도파민과 관련돼서 베이잘 갱글리아의 무브먼트 컨트롤을 보니까는 신경외과에서도 얘기하고 이덕주 교수 연락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여기서 스티아툼에서 도파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우리가 왜 도파민이 그러면 이 스티아툼에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모듈레이션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콜텍스에서 오는 인포메이션이 스티아툼으로 와서 뭔가 여기서 인포메이션이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살라무스를 거쳐서 다시 콜텍스의 모터 에어리어로 가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어떤 볼룬타리 문 수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의지가 있는 수위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서브탄차 나이그라에서 서브탄차 나이그라에서 도파미너직 뉴런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또 목통이 됐네. 딱 실시간 되면 그런 아싸 됐네. 요 까맣게 이거 쉬었다 합시다. 다시 또